여러분은 지금 쇼핑몰 장난감 코너 한가운데 서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면서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 울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여러분들에게 모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선 말을 들어주고 다음에 타일러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두고 나와야 될까요?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엄청 특별한 상황은 또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들이 한 번씩은 꼭 겪게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훈육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그냥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훈육은요,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여기서 말하는 3살, 만 24개월을 뜻하는데요. 이 말이 그냥 옛말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0세에서부터 24개월까지 어떻게 훈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결론은 늘 비슷합니다. 부모가 문제네. 저렇게 키우니까 아이가 저럴 수밖에 없지. 댓글을 보면 더 직설적인 말들이 가득해요. 부모가 일관성이 하나도 없네. 애가 부모를 아예 쥐고 흔드네. 저거는 이미 버릇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모님이 정말 아이를 망치려고 이렇게 키웠을까? 대부분은 절대 아니겠죠. 대부분은 아이가 너무 예뻐서 상처받을까봐,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엄격하게 다루면 아이 기가 죽는다. 달래주지 않고 울게 내버려 두면 성격이 나빠진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은 유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더 많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유약한 부모의 모습인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쓰고 있어요. 부모님이 처음엔 안 된다고 했다가 그 상황이 점점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허용하십니다. 너 이번에 한 번만이야. 이렇게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신다거나 아이의 울음이 두려워서 지도를 미루는 경우를 유약한 부모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울리기가 싫어서, 조금 커서 나중에 가르쳐도 되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의 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계속 울면은 되는구나. 계속 울면서 기다리면은 엄마가 포기하는구나. 아, 규칙은 고정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점부터 훈육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마의 18개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마의 18개월일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애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 시작된 일은 아니에요. 18개월에 보이는 울고, 떼쓰고, 폭력적인 행동들은 이 시점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훨씬 이전부터 이미 쌓아왔던 훈육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발달의 중요한 특성상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집니다. 이건 위계적인 구조라는 뜻인데요. 먼저 필요한 밑에 과정이 충분히 채워져야 그 다음 과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시기부터 조금씩 쌓여온 부모님들의 반응들이 18개월 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8개월을 잘 대처한다는 건 18개월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애착과 규범을 잘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왜 이 시기서부터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직접 적용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적용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기준을 지금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훈육을 가르치는 시기는 아니지만 훈육이 가능해지는 기초를 만드는 시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요. 이 시기의 핵심 목표는 안정적인 정동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즉 수면, 영양, 배변 등 기본 리듬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를 정동 상태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동 상태가 안정이 되게 되면 아이의 몸과 감정이 전반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배고픔이 너무 쌓이지 않고 불편함이 폭발하기 전에 해소되고 졸림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정리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아이의 감정도 같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0에서 5개월 아이들은 왜 울 수밖에 없을까요? 0에서 5개월 아이들은요, 배고픔, 졸림, 불편함,
불편함, 과자극을 혼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공동 조절입니다. 아이가 울 때 엄마 아빠가 비교적으로 빠르게 반응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아이의 불편한 상태를 대신해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아이의 표현에 빠르게 반응해 주시는 게 단순하게 돌보는 게 아니라 정서 조절을 대신 수행해 주는 공동 조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의 즉각적인 반응,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목소리, 안정적인 터치 속에서 아이의 신경계는 조금씩 정리되고 조율되기 시작해요. 이런 공동 조절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에는 아주 중요한 학습이 쌓여요. 아, 힘들면 엄마 아빠가 오는구나. 아, 내 표현이 무시되지 않는구나. 엄마 아빠가 오면은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이게 바로 애착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애착은 감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신경계 수준의 안정성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왜 먼 훗날의 훈육으로 이어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안정적인 정동 상태와 애착은 나중에 아이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좌절을 견디고 안 되라는 지도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정동 상태가 안정된 아이들은요, 훈육 상황에서도 감정이 과도하게 무너지지 않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훈육이 싸움이 되지 않고 관계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0에서 5개월에 여기까지 잘 실천을 해주시면 아이는 먼저 세상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감각이 쌓이면서 점점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6에서 12개월이 되면 많이들 하시는 가짜 울음이 시작돼요. 아픈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닌데 유난히 크게 울어요.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잠깐 안 보이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울고요. 눕혀놓으면 안으라고 또 넘어갈 듯이 울어요. 이렇게 울 때 가만히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요. 문제는 이유가 아니라 그 표현의 크기예요. 조금 불편해요가 아니라 마치 어떤 위협이 닥친 것처럼 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디가 아픈가? 이러다가 버릇 뜨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일까?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시점의 울음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아이에게 생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장난감을 손으로 치면 노래가 나오는구나. 내가 울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달려오는구나. 이 시기의 아이들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과관계를 처음 배우며 훨씬 과장해서 울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불편해서 울었다면 이제부터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안기고 싶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생각하고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울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부러 오래 울게 두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울면 조절이 온다라는 경험을 반복해서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시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부모는 즉각 반응하되 과잉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안절부절하면서 아이를 안고 흔들고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피부를 맞대고 엄마 아빠의 차분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우리 애기가 답답했구나. 아, 하고 싶은데 잘 안 됐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는 이때 말의 뜻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부모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감정을 먼저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의 훈육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얼굴의 표정과 목소리의 톤입니다. 이 시기에도 안돼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변 탐색이 폭발적으로 자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이거 입에 넣고 저기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러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가위를 만진다거나 뜨거운 물건을 만진다고 한다면 너무 위험하겠죠. 이럴 때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뜨거워, 안 돼, 위험해 하면서 물건을 치워주세요. 이렇게 안 돼라는 말을 경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 돼라고 하면 이 상황이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야 나중에 아이가 안 돼라는 지도를 받았을 때 좌절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잘 실천을 하시면 아이는 엄마 아빠는 항상 내 옆에 있구나, 안 되라고 들으면 이 상황이 끝나는 거구나를 배우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는 엄마 아빠와 더 큰 애착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안돼를 가르칠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안돼를 통해서 사회적인 규범을 처음 알려주는 시기예요. 말 그대로 이 행동은 괜찮아, 이 행동은 안돼. 아이의 세상에 처음으로 규칙이라는 선이 생기는 시기예요.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울었을 때 안아주면 멈췄는데 이제 고집 부리고 멈추지도 않아요. 돌 지나고 다른 애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겪어봤었는데요. 돌이 지난 이 시기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감정은 인정하고 행동은 구조화하는 것.
아이가 울고 떼쓰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화났구나.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속상하지? 이렇게 감정은 즉각 공감을 해줍니다. 하지만 바로 원하는 걸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안아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아이가 처음으로 감정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서부터 고집이 막 생기는 이유가 아이의 자아가 자라는 시기라서 그래요. 보통 16개월쯤을 이야기하는데 빠른 아이들은 갓 돌 지나고 나서부터도 그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에 관해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기쯤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코에 립스틱을 묻혀놓고 거울을 보게 합니다. 16개월 이상인 아이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코를 닦았는데요. 16개월 미만 아이들은 코를 닦지 않았다고 해요. 이걸 루즈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16개월 이상은 자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게 나인 거를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아가 발달하면서 아이는 이제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였던 상태에서 나와 부모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아 발달은 아이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엄마가 나랑 떨어져 있네. 너무 불안해. 두 번째는 자기결정 욕구입니다. 싫어.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 강하게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나쁘기만 한 시기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자조 기능이 늘게 되고 규칙을 배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때를 쓸 때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자, 이제 때를 쓸 때 안 돼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안 돼를 쓰실 때는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일관된 사용, 짧고 단호한 말투, 대안행동 제시. 예를 들면 이렇게요. 안 돼, 여긴 만지면 위험해.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설명은 짧게, 행동은 분명하게 해요. 또 화가 날 수는 있어. 하지만 던지는 건 안 돼. 여기다가 정리해처럼 감정은 허용하고 행동만 제한합니다. 안 돼를 쓸 때 절대 하지 마셔야 될 행동도 있는데요. 바로 울음의 강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엄마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아이는 그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성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의 울음이 멈춘 뒤에는 짧은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울음이 끝난 뒤가 진짜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 아이에게 새로운 긍정적인 행동을 학습시켜 주셔야 돼요. 또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제는 됐다가 오늘은 안 됐다가 엄마한테는 안 됐다가 아빠한테는 됐다가 이런 일관성 없는 훈육은 아이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규범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또 아이가 서운해할까봐 설명을 길게 하셔도 효과는 떨어집니다. 어차피 이 정도 개월수 때는 긴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크고 오래 운다고 해서 이쯤 하면 되겠지 하고 중간에 달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12에서 18개월에 여기까지 잘 실천을 하셨으면 아이는 감정이 올라와도 다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를 배울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첫 단추를 잘 꿰는 방법이에요. 이제 안대와 기다리기를 통해 진짜 사회적 규범 지키기를 배우는 시기예요. 12에서 18개월이 규칙을 처음 소개하는 시기였다면 18에서 24개월은 그 규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아이에게 내가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분명하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안대와 기다려입니다. 이 두 가지로 사회적 규범을 실제 행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18에서 24개월의 아이들은요,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명확하게 알려줄수록 훨씬 사고하기가 편합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헷갈리게 되고, 헷갈리게 말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문제 행동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준을 흐리기보다는 선을 또렷하게 그어주는 게 필요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 시기의 훈육에 대해서 처음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18소리가 나서 18개월이다. 다 자기 멋대로 한대. 맞습니다. 이 시기는 자아감이 확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제접근기라고 해서 다들 엄청 무서워하시는 시기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혼자 하겠다고 밀어붙였다가 안 되면 크게 울고 또 다시 안아달라고 하고 합니다. 이 시기의 본질은 원하는 건 분명해졌는데 기다리고 조절하는 뇌는 아직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울음은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점을 보여요. 더 의도적으로 울고요. 더 울음이 오래 가고요. 때로는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장난감을 사달라면서 쇼핑몰 한가운데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기도 하고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막 때리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걸 지금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나? 버릇이 들기 전에 아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도 이런 생각대로 하신다면 훈육은 어긋나고 아이와의 관계는 깨질 겁니다. 이 시기에 진짜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너의 감정은 안전하게 느껴도 돼. 하지만 너의 행동에는 분명한 선이 있고 아무리 큰 감정도 결국은 조절할 수 있어.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18에서 24개월의 훈육의 핵심 목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안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시기는 아이가 혼자 참게 만드는 시기는 아니에요. 부모가 옆에서 함께 감정이 조절될 수 있게 아주 짧은 기다림을 같이 연습하는 시기예요. 아이가 폭발이 시작되면 그 순간에는 이게 왜 잘못된 행동인지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아야 돼요. 엄마 입장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조용히 옆에 계셔 주세요. 너 그러면 너 혼자 살아? 이런 것처럼 관계를 끊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울음이 끝난 다음에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까 많이 화났지. 그래도 잘 조절했네. 이제 다시 기분이 괜찮아졌네. 이런 회복의 경험이 반복되면 폭발은 점점 짧아지고 회복은 점점 빨라집니다. 바로 이게 자기 조절인 거죠. 이 시기에 정말 잘 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first then인데요. first는 해야 할 일이고요. then은 그 다음에 오는 즐거운 일이에요.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순서로서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first then의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먼저 손 씻고 그 다음에 간식 먹자. 먼저 장난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 읽자. first then은 이렇게 쓰셔야지 다음과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만 울면 간식 줄게. 손 씻기 싫으면 간식 안 줄 거야. 장난감 정리하면 책 읽어줄게. 미묘한데 조금 다르죠. first day는 일의 순서를 알려주는 거지 거래를 하거나 아이와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범에 의한 순서를 알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잘 실천하셨으면요. 아이의 규칙이 집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우게 되고요. 친구랑 부딪힐 때도 친구를 때리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풀 확률이 커집니다. 결국 아이는 규칙을 지키면서도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훈육은 아이를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훈육은 아이의 미숙함을 충분하게 이해해주고 지도해주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 반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엄격한 부모가 나쁜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유약한 부모가 좋은 부모도 아니에요. 아이에게 가장 어려운 부모님은 일관성이 없는 착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이의 훈육이나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일관성 있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훈육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훈육을 하시면서 겪은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